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환류론에 대한 기출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되면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문제도 출제가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죠. 특히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3년 만에 출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직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년마다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만큼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료의 253번 문제부터 이제 행정환류론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25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 통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통제의 유형 가운데에서 이제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이제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통제의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통제 주체가 행정부 밖에 있으면 외부 통제, 통제의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으면 내부 통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보기 살펴보시면 1번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데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 그 주체인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얘기 같아요. 다음 이제 2번 의회의 국정감사. 이거는 입법 통제에 해당이 되고, 다음 3번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이것은 이제 사법 통제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통제나 내부 통제 관련된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 우리가 확실하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2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만약에 서비스 제공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입장에게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면 고객 만족도 그랬는데 고객 만족도는 그 서비스에 얼마만큼 만족을 했느냐, 말 그대로 얼마만큼 만족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다음 2번 행정 서비스 헌장. 이 행정 서비스 헌장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원 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이 관청에다가 또는 이제 뭐 공공기관에 이러이러한 것들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청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행정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절차를 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54번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행정 서비스 현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그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기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보기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림짐작으로라도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환류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 이제 뭐 지금 행정윤리라든지 행정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뻔한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기는 싫은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고르면 사실 그 윤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255번 살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볼게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입법 통제의 한 방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됐을 때 이 잘못된 내용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없죠. 근데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라는 점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통제, 입법 통제의 한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이 돼요. 1809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채택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3번.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4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입니다. 네,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답은 여기서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법 통제의 한 종류다라고 하는 점 요거 생각해 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충분히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아까 잠깐 나왔었던 뭐 스웨덴에서 뭐 19세기 1809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여서 뭐 과거에 이제 서울시 문제에서도 좀 출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차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56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행정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보기 보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 맞는 이야기죠. 행정통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나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 점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그 예산 심의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 통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 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자,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 전반적인 내막들을 바깥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속속들이 그 내부들까지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강화가 된 시점에서는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내부 통제하고 외부 통제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런 점들 생각하면 3번은 옳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음 4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이걸 가지고 이제 왜 우리 뭐 선거할 때마다 뭐 야당에서는 정권을 심판합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5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뭐 단편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통제 방법들, 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었던 외부 통제나 내부 통제도 있지만 그 통제의 방법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들로 나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딱 단편적으로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행정통제에서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 내부 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제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도 봤었지만 공식 통제냐 비공식 통제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공식 통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절차나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하이라키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공식적인 통제가 되겠고 비공식적 통제는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뭐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직자로서 그렇게 뭐 온당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을 했어.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이제 주위에서 수군수군 될 거 아니야. 어머, 쟤 그랬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식적 통제이자 내부적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건데 1번 정당에 의한 통제. 이것은 이제 뭐 외부 통제죠, 일단. 예. 뭐 법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적 외부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감사원이 행정부처니까 법제 안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통제가 되겠고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맞는 이야기 같고요. 다음 3번 사법부에 의한 통제. 이것도 공식적인 외부 통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다음
동료 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는, 동료 집단은 이제 같은 조직 내에 있으니까 내부 통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렇대, 이거. 그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5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는 수준이 딱 지금 우리가 본 문제의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5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공무원의 부패와 그 유형을,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기억부터 좀 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받아먹은 데는 그냥 봐주고 그냥 다른 데만 단속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그 룰에서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탈형 부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이 거짓말은 이제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공익적인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백색 부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은 백색 부패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그냥 관행처럼 늘상 그래 온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제도화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에는 이제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리을. 거래 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을에는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비거래형 부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들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은 일탈형 부패, 니은은 백색 부패, 디귿은 제도화된 부패, 리을은 비거래형 부패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 2, 3, 4번에 어디에 있느냐? 자, 보시면 이제 나오죠. 기역의 일탈형 부패, 니은의 백색 부패, 디귿의 제도화된 부패, 리을의 비거래형 부패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3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패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패를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 부패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59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 경조사비의 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 이른바 3, 5,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가 이제 음식물, 그 다음에 음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다과, 식사나 다과, 뭐 주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1인당 3만 원까지. 다음에 선물은 1인당 5만 원까지.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들은 1인당 5만 원까지. 다음에 이제 뭐 경조사비, 뭐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10만 원까지 허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 놨었는데 2018년 1월 17일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었죠. 뭐 선물 5만 원으로 해놓으니까 한우 선물 세트는 그럼 하지도 못하냐? 한우 안 받으면 되지. 근데 이제 선물을 뭐 주고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축산 농가들이 이제 울상을 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점들도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봤던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시행령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더욱더 이제 박차를 좀 가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이제 그, 스승과 제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더치페이를 하기로 하고 각자 먹은 건 각자 내기로 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5만 원짜리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그 외식 상품권을 가지고 이 스승은 자기의 식대를 계산을 했다.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유가증권, 우리가 흔히 이제 상품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이제는 물건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현금으로 간주해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보시면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5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제외가 됐습니다. 5만 원이 아니에요. 5만 원이 아닙니다. 제외가 됐어요.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 축의금 조의금은 종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대신에 화환을 보낼 때는 1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시행령이. 다음 음식물은 종전에 3만 원이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만 원으로. 3번도 틀렸네요. 다음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선물가액인 5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이 되죠. 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우리 보면은 지금 틀린 내용이 1번하고 3번 두 개가 있죠. 지금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그러니까 18년도 지방직 문제니까 이게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출제를 하셔서 이 법의 내용을 좀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하고 3번이 둘 다 정답이 됩니다. 1번과 3번이 전부 다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에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유가증권이 이제 선물의 가액 범위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뭐 교수님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시지 않잖아요. 뭐 나만 이상한 거야. 나만 이상해서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교수님들이 그런 것까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를 하는데 다소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자.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게 이제 여기서는 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259번 문제는 1번과 3번 복수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260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행정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실까요?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다. 네, 요거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것이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람과 등록된 재산의 공개 의무가 있는 대상, 요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그 3조와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와 그 다음에 등록 재산 공개 의무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 사람,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겠죠? 1번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공무원이든지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무슨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은 자기 게 아니야. 나라 거야. 나라의 이름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 이런 선물 받았어요. 아니면 뭐 이런 뭐 돈 받았어요. 이런 돈을 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그 이제 선물 가액이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나 100달러 미만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운의 열쇠를 줬다든지 뭐 금거북이 뭐 이런 걸 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의 대민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 특정한 분야에 해당이 되는 특정한 분야의 대민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인 경우에도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퇴직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따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은 약간 조금 변동이 되었다. 제 수업 시간에 같이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런 설명들도 해드렸어요. 일단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3년간 그다음에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 이제 심사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3년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2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이제 3년간이라고 나와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6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61번 문제 살펴보시죠.
정부 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 통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그러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감찰 통제. 요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가 되겠고요. 다음 2번에 예산 통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니까 또 기획재정부가 또 총괄하니까 이것도 이제 내부 통제 안에 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인력의 정원 통제. 정원 통제는 이제 어디서 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당에 의한 통제는 이제 정당이 행정부처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 통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262번 문제 살펴볼게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라는 문제겠죠. 일단 부정청탁은 뭐가 부정청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민원 뭐 신청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권과에 가가지고 여권 신청하는데 여권 신청하고 나서 뭐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그 신청서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언제 나와요? 이거 물어보는 거. 빨리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전부 다 부정청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봅시다. 1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일단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부정청탁이죠. 이거는 묻거나 따질 필요 없이 부정청탁이죠. 다음 2번.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공직자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부정청탁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앞에 뭐 횡단보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시장실에 가가지고 시장님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놔주시죠. 뭐 이렇게 몰래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3번.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다음 4번.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볼 것도 없이 정답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말이 없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말이 없는 거는 볼까요? 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뭘 해달라고 뭐 요청을 한다든지 특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지금 금지하고 있죠. 첫 번째,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지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에 해당이 되는가? 요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위반했을 때,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받는가?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행정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완전히 범죄자가 되는 거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뭐냐? 부정청탁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 다음에 금품 등 수수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 각각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퍼펙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6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보기 내용 볼게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기역간, 퇴직 전 니은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우리 앞에서 한번 본 문제이지 않아요? 그죠? 이 문제를 보고 이제 18년도에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아까도 봤었지만 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3년간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퇴직 전 5년간 이제 소속 부서와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그 기관들, 여기에 이제 취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여기서는 이제 3년이 되겠고, 니은은 5년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263번에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이제 그 17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법령이 바뀌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시는 것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64번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이것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길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에 대한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첫 줄 오른쪽에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직무 사이의 어떤 괴리,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해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이해 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해충돌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식 백지 신탁 제도다. 그러니까 내가 고위공직자가 됐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팔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운용하도록, 나는 이제 그게 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도록 딱 막는, 사전에 좀 방어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6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문제들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오픈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당장에 막 시험에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공익적으로 바람직하냐, 사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회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6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죠.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그랬는데, 자,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통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 행정기관과 좀 별도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뭐 독자성과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도 우리가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3번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로서 내부 통제 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교차 기능 조직 그게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다. 그럼 그 참모적 조직 단위가 행정 조직 안에 있겠어요? 밖에 있겠어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모적 조직 단위 자체가 내부적 통제 체제인 거죠. 근데 내부적 통제 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뭐 조달청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교차 기능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6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행정통제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26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행정통제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일통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통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통제를 하는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입법 통제는 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외부 통제 방법이다. 그런데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이건 입법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죠. 네. 입법 통제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못하게 막는 그런 그 법을 제정함으로써 통제를 하는 방식인 거고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다.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뭐
믿어지지는 않지만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거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보는 언론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찾기가 의외로 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번의 내용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6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행정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 나오는 수준들이 거의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 점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67, 268, 269 세 문제를 남겨놓고 있네요. 2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행정지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행정지도는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하는 비권력적인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와 지도가 뭐 어떤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도대로 안 했을 때, 지도에 불응했을 때 무슨 뭐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차원의, 계도하는 차원의 행위를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그 마스크 착용 안 했을 때 이제 과태료 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크 쓰세요 라고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마스크 판매하는 곳이 저기 있습니다. 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마스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정지도의 폐단, 안 좋은 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죠. 1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킨 것을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안 하도록 한 네 잘못이냐 아니면 안 한 그놈의 잘못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좀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2번.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럼 공무원의 재량이 조금 많이 나오죠. 봐드릴게요. 뭐 이게 아니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막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 다음 3번. 입법 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지도는 복잡한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야. 뭐 그거를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3번이 여기서는 좀 틀린 얘기겠죠? 다음 4번. 행정의 과도한 경계 확장을 유도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냥 지도 차원으로 막 일일이 다 막 간섭하게 되면은 행정의 영역이 좀 확장이 되는 그러한 차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6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권력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권력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량이 굉장히 조금 많은데 이 재량대로 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대로 재량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비권력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그 청탁금지법에서 봤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공무원 행동 강령이죠. 명령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 공무원 행동 강령은 다르게 나와 있나?
다르게 나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이 상위법인데. 그러니까 행동강령 역시도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이렇게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령의 내용이 이렇게 딱 바뀌어가지고 나와 있으면 굉장히 당황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서울시 문제 뭐 이렇게 얄밉게 내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랬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을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지 않죠. 그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면 우리가 기념품, 홍보용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은 불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다음 2번.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을 우리가 친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획 범위 안의 금품 등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가획 범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그 정한 대로 중앙행정기관장도 정하는 거야. 3번도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탁금지법 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정답이 이제 좀 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2, 3, 4번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청탁금지법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수 있겠고요. 다음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269번 문제 살펴볼게요.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는 뭐 부패 종류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 보기 보죠. 1번.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요건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 부패에 해당한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문제 봤었죠. 우리 그 258번 문제에서 봤었어요. 이 258번 문제가 아마 이 문제를 보고 그대로 낸 문제 같아요. 3번.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어머나 똑같네. 그죠? 258번 문제는 전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가 정답이겠어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백색 부패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회색 부패가 아니라 백색 부패가 정답이 된다. 따라서 지금 269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부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 환류론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뭐 문제가 한 16문제 정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출제가 된 4년 동안 출제가 된 내용이 이제 16문제라고 하면은 뭐 한 문제씩은 꾸준히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을 부탁해. 18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지방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정리들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시험이 이제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 3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 질문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론에 대한 내용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